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철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무실의 자랑 홍영기 변호사님 같이 했습니다. 홍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이제 출연하잖아요. 네, 우리 홍 변호사도 전화 상담할 때 같이 이제 출연하는데 좀 어때요? 좀 하니까, 방송 출연하니까. 방송국 가보면 네. 법정 갈 때보다 네. 새로운 환경이어서 네. 재밌기도 하고 네. 대표님 하시는 모습들 보면은 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시지 그래요?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이제 전화 상담하는데 예. 전화가 많이 오던가요? 예, 그 방송하는 내내 네. 실시간으로 전화 받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뭐 방송 내내 전화 받고 있습니다. 혹시 KBS 방송은 또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시고 또 궁금한 거 또 질문하시니까 홍 변호사가 또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오늘 주제는 이제 상속과 재산 분할, 상속과 재산, 이혼과 이제 재산 분할 이런 거 관련된 그 주제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홍 이사님 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분이 네. 빚이 7억에 남긴 네. 재산이 6억이었습니다. 네. 빚이 다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2억 소식을 어떻게 알고 채권자들이 찾아옵니다. 네. 사망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많죠.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법도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피해갈 수 없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혼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이혼은 나는 이혼은 상관없다. 아니면 난 뭐 친구한테 뭐 돈 꿔준 일이 없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인간은 한 번은 겪어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속법. 그렇죠. 상속. 상속은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상속이 문제가 되겠죠. 예. 재산이 딱 영원히 있으면 상속이 안 돼요. 그죠? 만약 통장에 딱 영원히 있다. 아무 재산도 없고. 그러면 상속 문제가 없지만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뭐 자녀들이 이제 상속분대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또 분쟁도 많죠? 근데 만약에 재산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제 채무가 문제되잖아요. 그 경우에 또 문제가 되겠죠. 우리 홍 변호사님, 만약에 채무만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채무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무만 많으면은 상속 포기라든지 상속 환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자녀들이 또 부모님도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아유, 또 나한테 미술도 물려주고 돌아가시나, 누구는 또 뭐 큰 재산 상속받는데 이렇게 원망하시면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제도가 있으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 질문 같이 이제 보험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부모님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타는데 이제 빚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 포기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사망보험금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어떻게 될까요? 사망보험금도 포기를 해야 될 거 어떨까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상속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 포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이 상속인들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하면 좀 헷갈리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말이 좀 약간 거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 보통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편찮으셔도 뭐 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상속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다. 그다음에 자녀들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쉽겠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생명보험을 들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금은 이제 계속 냈을 거 아닙니까? 보험금은 이제 자녀들이 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에는 크게 세 당사자가 있잖아요. 자, 세 당사자가 뭐, 어떤 당사자가 있을까요? 보험할 때. 세 주체가 나와요. 보험 계약자. 계약자 있죠. 계약한 사람이 있겠죠. 내가 무슨 보험사랑 계약한다. 보험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보험금 타는 수익자. 수익자가 있죠. 이제 수익자가 중요하죠. 또 있어요. 한 명이 누굴까요? 피보험. 피보험자. 그러면 이제 수익자는 알겠는데, 피보험자는 뭐예요? 피를 토하는 피보험자. 피를 토하고 사고를 나거나 아프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거예요. 이거 쉽죠? 예, 이거 쉽죠? 그럼 다시 세 당사자 보험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본인이 뭐 피를 흘려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럼 본인이 피보험자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에 사고가 났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 상해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금을 누가 갖느냐? 이제 보험 수익자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뭐 내가 뭐 계약자로 직접 지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고,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누가 수익자가 돼요? 상속인들이. 그렇죠. 상속인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다. 그럼 부모님의 상속인들이 이제 보험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 보험금이 과연 누구 재산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뭐 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냐 아니면 상속인의 재산이냐,
판례는 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속을 포기해도 이 보험금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상속을 포기한다는 건 누구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야? 내가 상속인의 자신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상속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이 그게 플러스 재산이건 마이너스 재산이 그걸 포기한다는 거니까 보험금은 그 상속 재산이 아니라 누구 재산이라는 거예요? 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의 고유한 재산, 특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내가 보험금 안 받겠다 이렇게 미리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구별하면은 그게 이제 고유한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생명보험에 가입한 아버지인 피상속인 A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생명보험 계약에는 피상속인 A는 피보험자로, 그다음에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이제 채무가 많아도 이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법원도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스스로 자기 재산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자기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라고 지정할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사망의 보험사가 발생한 사건에서 이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되고 이를 상속재산을 볼 수 없다 판시한 적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피상속인 A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 그러니까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자를 잘 지정해야 돼. 그냥 상속인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데 괜히 상속인 아니라 피보험자, 계약하면서 그럴 수가 있잖아. 피보험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인데 본인이 또 수익자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은 누구 재산이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 알려주시겠어요? 다음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딸들의 막둥이 아들 3남매를 둔 69세 여성입니다. 네. 남편은 일진 여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네. 많이 모았고 오. 약 18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오. 딸들은 시집가서 땅땅으로 잘 살고 있고요. 네.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만년 고시생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건물은 아들 준다, 아들 준다 했고 네. 딸들도 네. 엄마 마음대로 하시라며 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네. 건물을 아들 명의로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야 딸들이 우리도 남동생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 그렇죠. 만약 아들한테만 증여해주면 네. 법정 소송을 할 거다. 선포를 놓습니다.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못 줍니까? 네. 아들한테 딱 줄 방법은 딱 줄 없을까요? 거예요. 네. 자, 그럼 또 구체적 질문해 주시겠어요? 몸도 안 좋으신 상황인데 네. 딸들이 저렇게 나와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딸들은 결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반면 아들은 혼자 살면서 고시준비생. 어머니 입장에서는 재산을 다 몰아주고 싶으신 마음인데 이 경우 어머니가 사전에 건물을 아들 명의로 해주던지 100% 자식들의 소송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가 많은지요? 딸들이 소송할 경우 딸들의 몫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 형 변호사님 어떻게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는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아, 여동생 하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뭐 이제 가정하는 거니까 뭐 여동생이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홍 변호사가 또 워낙 또 뛰어나지만 여동생을 또 사랑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여동생한테 더 많이 물려주시겠다. 그렇게 하면 좀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의 네. 마음이 그러시면은 네. 뭐 따라야겠지만 네. 그래도 법에서는 뭐 균등하게 상속되게 돼 있으니까 왠지 마음도 아프고 네. 약간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좀 서운하죠? 네. 아주 솔직한 표현이에요.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좀 서운하게 하시고 다른 자녀한테만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운하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형편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어. 법대로. 그죠? 법대로 똑같이 1대1로 나누고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형편이 좋은 사람은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 유언장이나 미리 그냥 특정 자녀에게만 편애하셔가지고 주면은 다른 자녀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이 고시생이다. 아들이 고시생이에요? 참 고생 많이 하시겠네. 자,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한테만 준다고 하면 당연히 딸이 서운하겠죠. 아무리 본인이 잘 살아도 본인이 잘 사는 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건데 왜 본인이 잘 산다고 해서 안 주고 아들은 고시생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거는 불평등하다. 우리 인간이 가장 억울할 때가 뭐냐면 차별받는 데 생각할 때 가장 억울한 거 아닙니까?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우리 딸이 어떤 권리구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전 재산을 아들한테만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유류분 소송 청구하는 거를 그렇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류분이라는 건 뭐죠? 만약에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더 받은 사람한테 청구하는 걸 유류분이라고 하죠. 다만 그걸 다 본인의 상속분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절반만 청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한 18억 정도? 18억 정도면 원래는 얼마씩 나눠야 돼요? 군중하게 하면 9억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억씩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18억을 전부 다 아들한테만 줬다? 그러면 딸이 자신의 몫인 9억 원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9억 원의 절반인 4억 5천만 원을 이제 그 오빠한테, 아들한테 청구하는 게 유류분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홍 변호사는 유류분 사건 많이 했잖아요. 예, 네. 사건. 유류분 사건 할 때는 또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주의점이 또 있어야 될까요? 유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상속 재산을 다 할 때 네. 뭐 생전에 이렇게 증여한 재산이나 이런 네. 게 모두 포함되고 네. 또 유류분 청구하는 청구권자 입장에서도 네. 이제 상속 재산을 많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생전에 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네. 그런 재산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유류분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네. 이 소멸시효가 지난 다음에 유류분을 청구를 한 건 아닌지 이런 네.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류분 사건이 복잡해요, 굉장히. 네. 그 사람한테 복잡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입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재산을 얼마큼 줬는지가 또 입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뭐 얼마를 청구할지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증여한 재산은 그거는 언제 증여해도 상관없죠. 예. 그게 뭐 1년 전에 증여했건 뭐 아버지가 뭐 10년 전에 뭐 아들한테 증여했고 20년 전에 증여했고 10년이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입증이 돼야 되죠. 가장 어려운 게 돈으로 준 경우 입증이 안 되잖아요. 뭐 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인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부동산을 등기로 넘긴 경우에 거기에 이제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이제 또 적혀 있어야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또 난감한 게 증여라고 안 적히고 매매로 적힌 경우 있어요. 매매로 적힌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매매로 적힌 경우에는 네. 판례가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때요? 그래서 그 매매로 한 경우에 이제 자식들이 네. 그 매매를 할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매매로 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이 매매가 불가능한 거였다. 이런 거 입증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증여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입증이 하지 못하면은 네. 이 등기상 매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속 재산에 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등기부에 찍혀버리면 그거를 번복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매매라고 찍혔으면은 이게 증여라고 막 주장해도 어려워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었다. 뭐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녀들은 아니 고등학생, 대학생이 어떻게 그 집을 뭐 몇 억이나 되고 샀겠습니까? 이건 증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은 인정이 될까요? 그것도 인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아니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돈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부모님이 또 다르게 도와줘가지고 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등기부등본에 매매라고 찍혀 있으면 그거를 증여로 번복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입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입금한 거는 그 통장만 내면 될까요?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통장에 딱 찍혀 있어. 부모님이 뭐 큰아들한테 뭐 언제 뭐 몇천만 원 딱 보내줬다. 그럼 뭐 그것만 가지고 인정이 돼요? 그 같은 경우에도 뭐 입금해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네. 뭐 입금이 된 거라든지 네. 뭐 상대방 쪽에서는 뭐 네. 채권 채무 관계가 그렇게 있었다 주장하겠죠. 뭐 이렇게 네.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뭐 부모님께서 뭐 네. 특별하게 이제 뭐 네. 간호를 했다거나 어. 뭐 이런 다른 사유들이 있어서 네. 뭐 정당한 액수가 입금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도 쉽지는 않겠죠. 물론 등기부등본에 매매라고 찍힌 것보다 좀 쉽겠죠. 예, 예. 일단은 이 계좌를 이체했으면 그걸 증여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걸 또 이제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입증해야겠죠. 뭐 대여 관계다, 뭐 채권 채무 관계다 그런 거 입증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다 입증을 했어요. 다 입증을 하면은 이제 보통은 어떤가요? 이 유류분 사건에서는 이제 어때요? 그 형제들 간에 좀 감정이 좀 안 좋아서 또 소송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합의 조정이 잘 되나요? 판결까지 가나요? 그래도 이제 판사님께서는 네. 이제 그래도 가족들 간의 다툼이니까 이렇게 판결로 하는 것보다는 조정으로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게 그렇죠. 더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조정을 조금 많이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막상 얼굴을 안 보고 네. 있을 때는 조정이 또 힘들다가 이제 조정 기일에 다 같이 이제 형제들이 보면은 또 이렇게 대화를 잘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는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뭐 사실 이혼보다 어떻게 보면 이혼은 더 확실하잖아요. 네. 딱 증여한 게 확실하다. 그러면 뭐 그건 조정으로 해야겠죠. 판결까지 가도 뭐 결론이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애매할 경우에 이게 이제 매매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채권 채무가 애매할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정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 팁을 드리면 조금 내가 조금 입증이 좀 부족하다. 약간 자신 없다. 그러면 조정을 기피고 해야겠죠. 예. 판결 가면 불리하니까.
하지만 아니다, 이건 내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보다는 판결로 가는 게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시효가 중요하죠. 예. 시효는 어떻게 돼요? 시효는 그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안날로부터 1년이고 네. 그다음에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 10년이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징역에서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날, 보통 이제 사망시를 많이 기준을 예, 하죠. 예. 사망시. 그래서 사망 날짜로부터 1년 안에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장례식 치르고 그다음에 또 보통은 이제 형제간에 처음부터 소송장 안 하려고 하잖아. 네.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줄게. 여기서 이제 그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 말을 믿고 오빠 말을 믿고 그냥 믿어요. 그러다 1년이 흘러버려요. 그리고 그냥 나몰라라 입 닦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럼 오빠가 준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준다고 했어? 아니면 아니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오빠가 더 준다고, 그래 너 유류분도 있고 하니까 줄게, 언제까지 줄게 하면 약속을 받는 게 좋아요. 서면으로 받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면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약정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어떤 약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질문 해주시겠어요? 위의 경우에 자식들 재산 싸움에 소송을 막으려면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그냥 법대로 주세요, 어머니. 왜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십니까? 딸들은 뭐 자녀 아닙니까? 딸들도 똑같이 주시고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아, 정말로 뭐 고시생이라서 좀 고생하니까 딸들도 미리 좀 그걸 양해를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리 좀 사전에 합의서 같은 걸 써두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상속재산 합의한 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왜 없죠? 그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데부터 효력이 있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 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셔도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효력은 없죠. 다만 이제 이게 하나 약속이니까 네.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느냐. 그럼 나중에 조정할 때도 하나 참고자라고 되니까 미리 이제 합의서 같은 걸 쓰시고, 근데 더 확실한 건 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합의서를 쓰는 거죠.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합의라고 하죠. 그러면 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년 전에 큰형이 상속받은 시골 땅이 개발이 되어서 오. 27억이 되었다는데 이야. 배 아파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도 나눠받을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자, 어쨌든 이런 경우 많죠. 뭐 상속을 이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 분을 합의를 했어요. 합의해서 뭐, 아, 그래, 형은 그러면 땅을 갖고, 뭐 이제 아들은 뭐 이제 예금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 땅 받은 게 대박이 난 거야. 뭐 이제 그린벨트가 풀렸다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이제 개발이 있어서 그게 뭐 10배 막 수십 배가 올랐어. 근데 돈은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형한테 동생이, 아, 형 그 땅값 엄청 올랐으니까 그거 나 좀 또 다시 좀 분할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가 네. 언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상속 개시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서 뭐 돌아가신 때도 벌써 이제 땅이 급격히 상승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이 돌아가셔서 그 상속이 이제 딱 되고 있는데 아직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안 됐어요. 협의가 또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뭐 누구 갖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시간이 흐르죠. 뭐 1년이 지났다. 근데 그동안에 땅값이 급격히 올랐다. 그러면 이 협의할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상속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뭐 유류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증여했을 때 땅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증여는 10여 년 전에 하고 부모님이 10년 후에 돌아가셨다. 10년 후에 땅값이 막 올랐잖아요. 그럼 언제 기준으로 한다? 10년 후. 10년 후. 그러니까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증여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증여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여시에는 땅값이 1억이다. 근데 사망시에는 땅값이 올라서 10억이다. 그러면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할하면 되고요. 다만 협의가 안 돼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 협의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하면은 재판할 때 그 재판 당시 아니니까 변론 종결시라든지 재판 당시에 시가로 이제 땅값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땅값이나 집값이 계속 올라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혼할 때도 집값이 막 오르면은 그걸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보통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이거죠. 이미 한 번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가 번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죠. 형이 땅을 갖기로 했으면 그 땅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 형 거예요. 형의 운인 거예요. 그거를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다시 청구할 수도 없고 또 설령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0년 전에 거는 어떻게 돼요? 시효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시효가 지나서도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